국회가 여야 원구성 합의 극적 타결을 하면서 오늘부터 아마 의장단 선출에 잠시 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 사개특위나 법사위원장을 놓고도 아직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타결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잘 됐죠. 네. 또 저희 아까 오전에는 보면 뭐 샤우팅이니 피케팅이니 이렇게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통 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구성 합의가 완료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의장단 선출에만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권성동 대표는 본인이 통큰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박홍구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반반씩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지자라고 여당에서 뜬금없는 주장을 하셔서 네. 근데 국회라는 곳은 원래 의석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11대 7이라는 상임위원장의 배분도 국회의원 숫자대로 비율에 맞춰서 배분하고 다 합의한 건데 네. 그걸 똑같이 9대 9로 가자고 하셨다가 그거를 양보하신 건 통큰 양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야당이 이렇게 국회를 열자라고 하고 여당이 국회 여는 것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풍경이 또 언제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이제 조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건 통 크게 합의를 해서 잘 됐으니 네. 국정 운영을 이제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어제 있었던 협상 내용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원구성 중에 의장단을 오늘 뽑기로 한 것은 잘 됐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를 합의 선출하겠다라고 이제 양쪽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 선출한다는 의미에는 이제 법사위원장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이제 돌려놓겠다라고 한 그러니까 약속을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개특위와 관련해서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개특위는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박홍구 원내대표로서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뭐 사개특위 위원의 동수 문제라든지 위원장을 뭐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뭐 적당히 절충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일주일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11대 7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 숫자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한다는 의미가 좀 많이 더 갖고 오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죠. 그렇지만 방금 이제 우리 김성애 전 대변인 말씀처럼 국회는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따라서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의석이 사실 매우 적고 또 여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 더 양보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또 강하게 요구하기는 국회 전례상 쉽지 않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역시도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잘 진행이 될까요? 뭐 이미 국민의힘 이 맡기로 합의를 했고 네. 그 합의는 이미 박홍근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얘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전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개특위도 조금만 돌아보시면 네. 그 여야 간의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 합의안을 찢으면서 만들어진 게 사개특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그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지금 법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또 고려하면 예. 거꾸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는 열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안들 지금 조정하고 고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죠. 네. 그 부분 잠깐 좀 이따 여쭤보고요.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은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의 상황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수정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미 그건 국회법 개정으로 다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본인도 예전에 재선 의원 시절에 네. 그 법사위의 제2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이걸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법안 소위 이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 법안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정이 아니었는데 그냥 위원장이 이유 없이 시간을 잡고 끌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모든 것이 법안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번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법사위에 대한 개혁 내지는 뭐 개선은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 합의로 어느 정도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체계 작구 심사에서 체계를 빼자라고 하는데요. 법안의 체계를 심사해야죠. 체계 누가 심사할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선고를 받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될 책무를 국회가 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법사위가 시간을 끈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최장 120일까지 심사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60일로 단축해뒀거든요. 그리고 이 60일이라는 기간도 법사위 내부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법사위 내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법사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뭐 턱없이 지연을 시키거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개특위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개특위 질문을 더 드리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 합의가 무너지면서 생긴 것이 사개특위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같이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정확히 따지면 그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검수완박 법안 그 처리 전반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위헌적인 내용과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합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개특위를 저희가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검수완박 처리의 전 과정을 저희가 용인한 것처럼 해석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개특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이 사개특위 논의를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사개특위에서도 다수를 점해서 밀어붙이기식의 또 안건 통과를 시키고 그 에너지와 명분으로 본회의도 그냥 날치기식의 통과를 다시 한번 시키는 검수완박 시즌2를 찍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일단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되실 김진표 의장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뭐 국민의힘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사개특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법부가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의원총회까지 다 해서 통과시킨 게 이제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그 이야기는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요. 이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뭐 부족한 거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헌재 결정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길면 한 1년, 2년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더 봐야 길면 됩니까? 뭐 3년, 4년 걸릴 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추가로 권한쟁의를 내면서 가처분까지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처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결론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 결과 정도는 보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 이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미디어법 소위 말하는 이제 날치기 통과를 할 때 민주당이 관련돼서 헌재에 똑같은 제소를 했었고 입법부가 중간 과정에서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법안을 통과시킨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의 과정을 이유로 사법부가 이것을 틀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미 판결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는 뭐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의장단 선출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장관 임명 관련된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신속 결론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론이 하나가 아마 자진 사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뭐가 다르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제 저희의 인사에 대해서 뭐 다양한 불만들도 있고 또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주당에서 저희가 하는 인사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로 검찰 출신이 많다 아니면 대통령과 기존에 알던 분들이 많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 자리에 도저히 갈 수는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개혁 약사를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개혁 약사분을 특히 식약 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분을 갑작스럽게 식약처장에 임명하는 등의 다소 뜬금없는 코드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부분 대통령과 원래 아는 분을 임명하더라도 뭐 능력 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능력 검증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능력 검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장 임명하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0.25면 저는 처음 들어본 수치거든요. 음주운전도 만취 상태에서 이게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고 유예로 왜 이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설명이 없고 전문성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이제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가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셨어요. 이분이 추진하실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즉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교육부가 어떤 교육을 할지에 대한 그 다음 그림 이런 것도 지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김승희 후보 같은 경우도 같은 의미에서는 그런 겁니다.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이 이번 2022년도 예산이 97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번엔 경북대 병원장, 이번에 이제 식약처장까지 했는데 뭐 의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96조의 예산을 다루는 특히나 복지 쪽에 강조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 해결할 적임자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 많거든요. 앞에 분은 본인이 아는 분이고 뒤에 분은 외신에서 이제 여성들이 왜 이렇게 없냐는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여성을 또 그렇다고 두 명에서 여성을 뽑는 또 어떻게 보면 오기 인사라고 또 보여진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마땅히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네. 이 기회를 다 뺏어 가신 거지 예전 정부와 다르다는 말씀은 좀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우선 원구성 협상이 의외로 이렇게 오늘 원만하게 타결이 되다 보니까 저도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음주운전 부분도 청문회에서 국민들 향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문제 있는 인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오히려 여의도에서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나서서 했고 또 그걸 본인이 수용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법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걸 보니까 그런 점이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우리 헌법기관 사이에 그 독립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뭐 인사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겹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지적. 특히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긍정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경제 환경이겠죠. 네. 근데 두 번째가 저는 인사 문제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저희 당에 있는 뭐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갔다 왔다 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이 공정성을 기대했던 국민들로부터 조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지지율 별로 의미 없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어떻게 들으셨는지? 5천만 명이 한꺼번에 대통령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서 언론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이것을 결과로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만 보신다고 하면 지지율을 좀 보셔야 될 텐데 뭐 지지율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정권 초기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래 뭐 백번양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너무 꽁꽁 닫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정부에서는 어쨌든 양당의 지지자들이 초반에 마음을 열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못 그런 이유가 뭘까? 얼마 전까지는 선거라고 했어요. 지방선거가 바로 붙어 있어서 대선의 연장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 협치의 모범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자들 모아놓고 김치찌개도 드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 지도자들하고 뭐 삼겹살이든 김치찌개든 무엇이든 좋으니까 한번 그런 식사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가장 좋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당선자 시절 때 그때는 좀 자유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도 이 야당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좀 없으셨던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아 저분은 국민의 대통령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주셔야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국민들의 외침을 숫자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신경을 아예 안 쓰시지 않겠죠. 이제 이건 아마 그 지지율 추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과거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는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을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마음을 안 열고 계신 것도 있지만 최근 보면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실제 투표를 했던 뭐 TK의 유권자층, 네. 보수 지지층에서도 조금 실망하는 기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 내용도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랄까요? 저희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시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걸 좀 발목 잡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정부 여당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인데 근데 국회를 민주당은 열려고 그러고 국민의힘 막으려고 하니 뭐 꼭 그런지는 않죠. 저희도 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 여당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런저런 아젠다들을 특히 민생과 관련한 이슈들을 좀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전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제 관료들에게 현혹되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뭐 주식시장 지금 폭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율도 올라가고요. 이러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대책 보니까 법인세 일단 인하하겠다.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이 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해서 낙수 효과가 있거나 혹은 투자가 더 늘었다라는 학문적인 결과는 없다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3% 인하를 해주는 게 알고 보면 3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인데 우리나라에 8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3% 인하 효과로 삼성전자 단일한 회사가 1조 6천억 원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를 어떻게 내리거나 유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고 있고 종부세도 깎아준다. 그다음에 상속도 더 쉽게 해주겠다. 딱 듣는데 내 대파값을 깎아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물가와 관련된 대책은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 관련들은 때는 이때다 싶은 생각에 막 지금 기업들에게만 뭔가를 좀 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좀
기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선혜 대변인 기재부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게 기재부는 오히려 세수 확보하고 곳간을 더 풍족하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뭐 돈 쓰려고 하면 이제 막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런 식의 경기 하강 국면에서 뭐 어떤 그래도 어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조금 더 투자를 권장하는 어떤 정책을 쓰지 않으면 너무 경기가 급격하게 식을 수 있다. 경착륙의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와 물가를 연동시키는 건 조금 잘못된 분석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좀 흠이 있으십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금융위기를 굉장히 선방했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나아갈 때 저희는 물론 미미합니다만은 성장을 이어갔던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정통 경제 관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체질이나 우수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떤 주류 경제학과 정반대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저는 정통 관료들 신뢰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당의 내용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3일 뒤면 윤리위 결판이 날 텐데 요즘에 좀 자제하고 있다. 몸을 낮추고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SNS에 올라오는 글이 현격히 줄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본인이 올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나에 대한 좀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리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이제 네. 선거 국면에서도 뭐 60일이면 뭐 다시 반등시킬 수 있다 해서 본인이 그 민심에 민감하고 그 민심을 잘 이끌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원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줄이는 이유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순방 가시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또 가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구걸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더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의 양을 줄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원래도 그랬긴 했지만 당내의 우군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위기는 뭐 관측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김종인 전 고문이 이 인터뷰를 보니까 새싹을 좀 너무 빨리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준석 대표 본인도 약간은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외부에서 보는 느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내가 올려줄 수 있다는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거 당정청이 혼연일체이기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지금 청이라고 하지 않고 대라고 하나 하여튼 이 당정만 한답니다. 네. 예? 당정만. 당정. 예. 여하튼 이 정부하고 대통령실과 당대표는 함께 뭔가 움직이고 서로 도와가는 관계인데 지금은 뭐 본인을 못 돕게 한다고는 하지만 당대표가 누가 말리면 못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게 해주면 뭐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다. 이게 제한이나 거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대단하더라 칭찬을 할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자 지금 지지율 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선긋고 뭐 남자 선긋고 이렇게 해서 15% 가져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하시는 부분은 조금 의아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요? 야구에도 예고 홈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베이브루스 스타일로.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능력을 잘 발휘하기 어려운 뭐 당내 상황 내지는 당과 그 정부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답답함을 토로한 정도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뭐 시작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리는 사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라고 하면 모른 척 넘어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단칼에 쳐낼 수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윤리를 징계를 개시를 해가지고 철철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 국민의힘에게도 하나 좋을 것이 없고 언제까지 저희가 이 이준석 대표의 이 소위 말하는 자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매일 노심초사해야 되는지 윤리가 좀 정치적 판단 좀 너무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이제 딱 결론이 났네요. 자, 이 점은 보면 이제 이것이 비상한 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도저히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을 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와서 하신 적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기존의 당의 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 새로운 방법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뽑는 당대표는 정기 전당대회이고요. 앞으로 2년 후, 즉 2024년 총선까지를 운영하게 될 지도부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처방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그 반대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서 그러니까 즉 민주당 내 정치개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체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부분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당과 어떻게 또 정부와 어떻게 각을 세우고 처리할 부분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담당하는 당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격 조건은 갖추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다져서 올라오는 것이 본인에게도 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비대위의 결정은 굉장히 일관되지 못하다. 물론 권리당원이어야 된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권리당원의 자격이 안 되니까 전당대회에 못 갑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을 시킬 때도 어차피 권리당원은 아니었어요. 그 즈음에 입당하셨으니까. 그때는 또 받아줘 놓고 그때랑 지금이랑 민주당의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서 지금도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최대한 흥행으로 끌고 가야 되는 비대위가 굳이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애초에 탈락시켜버리느냐. 이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뭐 짧게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뭐 출마를 안 했으니까요. 네. 하는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